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 거부권이 행사된 데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 등의 만류로 사퇴보다는 사태 수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라 사직서를 내고 짐을 싸서 떠나는 게 공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애경그룹이 생활용품 회사인 애경산업 매각을 추진합니다. 애경산업은 1954년 애경유지공업으로 출발한 애경그룹의 모태인데요. 매각 대상은 애경그룹 지주회사인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 등이 갖고 있는 애경산업 지분 63%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긴장시키고 있는 미국의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3일 새벽 5시 발표됩니다.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발표하는데요. 모든 수입품의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 소문이 무성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 확정에 따라 하락했지만 여전히 1,470억 원 안팎에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고일 확정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라는 대형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달러당 1,500원 선이 뚫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살얼음판 같은 원달러 환율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달러 가치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그다지 강한 편이 아닙니다. 주요 6나라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도 103, 104 안팎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유독 우리 원화만 약세를 거듭해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언저리에서 좀처럼 내려가질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조짐에 다소 안정되는 듯하지만 언제 1,500원 선을 위협할지 알 수 없는 상황. 환율이 1,300원대로 돌아갈 날이 올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환율 불안한 환율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 확정되면서 좀 떨어졌는데요. 오늘 또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오늘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지금 어제에 이어서 조금 안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좀 하향 안정되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는 좀 보합권에서 1,47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조금 낙폭을 키우면서 지금은 1,465원 정도, 어제보다 한 5원에서 한 6원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탄핵 심판 선고일 정해지기 전에는 또 한때 푹 뛰었다가 다시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좀 한때 뭐 탄핵 선고에 대한 어떤 장기화 가능성, 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국내 어떤 정치 상황이 결국 국내 경제 펀더멘탈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뭐 나홀로 약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금융 위기, 그러니까 2009년이죠. 9년 이후 종가 기준으로 뭐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 상당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지금 뭐 조금 어제 탄핵 선고 결정되고 조금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탄핵 선고일 결정된 것만으로도 의원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제 조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안도감을 좀 주는 모양이죠. 그렇게 좀 딜러들한테 영향을 줄까요? 그 정도만으로도? 예, 뭐 금융시장이라는 데가 단기적으로는 늘 심리적인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환율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던 데는 크게는 이제 대내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었다는 거고 한 축의 대내적인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 정치 국면이었는데
선고일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사실 자체로는 뭐 어떤 방향이로든 결정이 될 테니까 네. 그 이후에 어떤 스케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불확실성을 좀 축소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한 감을 이제 지우지 못하는 건 이제 대외 불확실성인데 대외적인 거. 지금은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그 큰 틀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지금 당장에는 어쨌든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보편 관세 뭐 이 정도가 발표되겠구나라는 게 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아주 초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조금 제거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그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국의 어떤 관세를 어떤 방향으로 계속 유지를 할지 인하를 시킬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 불안전하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내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된 듯하지만 지금 대외 불확실성은 폭풍전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상호관세 발표 D-1인데 외환시장 실제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나요? 그 금융시장에는 내일 발표할 상호관세 영향이? 예. 뭐 일단 좀 선반영이 된 측면이 좀 강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관세 우려 때문에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조정을 이제 받았고 국내 증시 역시 뭐 어제는 사실은 좀 이제 급등한 모습이었지만 예.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상당히 조금 조정을 사실은 좀 보였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 자체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선반영이 예. 됐다. 그래서 외환 시장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분위기에 사실은 조금 이제 같은 분위기를 좀 탔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여하튼 지금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올 그 상호관세 내용 자체가 자 보편적 관세 뭐 25%가 될지 20%가 될지 뭐 이 정도가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 상당히 이제 시장이 또 쇼크를 줄 거고요. 쇼크를 받고. 만약 그보다 좀 낮은 보편 관세율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개별 국가별로 조금은 이제 협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시장의 안도감을 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나올 이제 상호 관세율 또 상호 관세 형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미국이 부과했을 때 각국이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할 거냐. 국별 대응, 뭐 보복을 할 거냐, 예, 아니면 뭐 협상으로 나갈 거냐. 그렇죠. 이런 뭐 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보복을 낳을 경우에는 뭐 1930년대 같은 대공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더 경계감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이 상호관세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사실은 크지만 오히려 지금 원화가 나홀로 약세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내적인 요인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내적인 요인이 더 크다. 그건 뭐 이제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인데 사실은 이제 선거가 뭐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긴 하겠지만 과연 그것을 양쪽이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수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제 뭐 사실상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내전과 같은 심리적인 어떤 내전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런 어떤 정책 자체를 추진하기가 동력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유통업체 이러한 쪽에서 기업 회생 절차라든지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서는 국가 신인도 하락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원달러 환율이 뭐 저희가 1,500원을 잠깐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 자체가 뭐 가능성 자체가 이제 점점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뭐 대외적인 어떤 관세 정책도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과연 국내 이러한 대내적인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자체가 어떻게 진정이 될 거냐라는 부분도 저희가 원화 환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대내외 모두 불확실성,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탄핵 선고 결정은 됐지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든 결과가 나온 이후의 상황도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호관세만으로도 그 영향이 상호관세가 지금 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 일률 관세냐 아니면 국가별 관세냐에 따라 소문이 지금 많은데 그것만으로도 환율을 크게 밀어올리는 요인이 지금 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뭐 1,500원 뚫릴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인데 실은 그런 걱정 좀 타당한가요? 네, 뭐 정확히 뚫린다 안 뚫린다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보다 크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관들, 금융기관들의 이제 전망을 보면 예. 보통은 이제 경제 전망, GDP 전망만 하는데 특별히 트럼프 재집권 이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전망별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관세를 이제 굉장히 높게 유지를 했을 때 또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관세를 유지했을 때 또 아니면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세를 빠르게 인하를 했을 때에 대한 전망 시나리오를 예.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예. 거기 대부분의 이제 뭐 IMF나 이런 국제 금융기관들 에서 예상하는 바로는 이제 초기에 처음 발표할 때는 이제 관세를 좀 높게 이제 가는데 세게 부과했다가 네, 세게 부과했다가 이제 차후에 다른 국가들과 이제 무역 협상을 통해서 점차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기준 시나리오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일기 집권 때에 했던 그런 어떤 협상가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베이스로 예. 그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의 0.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2%포인트를 이제 하락시키는 걸로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서 이미 그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거보다 더 이제 강한 보복 관세 시나리오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환율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거고요. 이거보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세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안정이 되는 모습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500원이 넘었던 시점을 제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2000년 이후로는 2008년 11월, 그다음에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 당시에 한 두 번 정도 1,500원 이상 잠깐 올라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로만 보면은 거의 금융위기 수준에 가까운 와 있는 거잖아요. 와 있는 이제. 수준으로 높아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러네요. 과연 상호관세가 국제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는 수준에 머물 거냐, 높이 갈 거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뚫을지 안 뚫을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박상희 의원님, 우리 외환 당국이 나름대로 지난해 뭐 외환 시장을 안정을 위해서 112억 달러 규모의 이제 달러를 내다 파는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도 한 37억 달러 순매도했다. 뭐 적극적으로 좀 환율 방어를 한 겁니까? 이 정도면? 뭐 적극적인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이제는 이제 외환 시장의 개입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통해서 사실은 또 시장 방어에 나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환 관리에 아무래도 정부 외환 당국 입장에서 좀 신경을 썼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가 조금 넘죠. 예. 그 정도 뭐 계속 외환 조정을 위해서 외환 보유 달러를 팔면 이게 조금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예, 뭐 좀 심리적인 선이 아무래도 이제 4천억 달러라는데 이제 좀 많은 뉴스가 사실은 뭐 집중되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은 4천억 달러가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뭐 좀 시장 개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국내 경상 수지 자체가 계속해서 흑자를 사실은 좀 보이고 있어서 뭐 외환 보유고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설사 이제 4천억 달러 자체의 선이 만약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우려할 정도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외환 보유고가 뭐 문제가 된다든지 뭐 이러한 상황은 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와 좀 다른 게 우리나라의 그 해외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해외 순자산 규모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좀 많은 상황들이고요. 또 저희가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단기 외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4천억 달러가 뭐 일시적으로 조금은 좀 무너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외환 시장 사태, 뭐 수급 불안 자체가 상당 부분 뭐 심화된 이러한 징후로 보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 심리적인 불안 요인은 분명히 있겠죠. 뭐 특히 이제 4천억 달러에서 부족하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이제 환내는 좀 부담을 주긴 하겠지만 뭐 실제적으로 뭐 4천억 달러가 그렇게 뭐 어떤 유의미한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환 보유액 우리가 과연 이제 원달러 이제 워낙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걱정이 있어서 4천억 달러 깨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뉴스가 됐던 게 있습니다.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입니다. 김태원 교수님, 최상목 부총리가 작년에 미국 국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를 미국 국채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환율 급등에 부총리가 배팅을 한 거냐, 뭐 경제 내란을 생각한 거냐, 이해 충돌이다, 파렴치하다 이런 지적을 했다는데 혹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국민 정서상 좀 이제 기재부의 수장이 되시는 분이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그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선택을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이해는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외환 우리나라의 이제 외환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돌아가자면 예, 우리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가 깨질 가능성.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97년, 98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민감해진 그런 어떤 지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쭉 그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부터 2020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외화 보유액을 축적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안 금융 위기를 겪었던 이제 아시아 국가들 또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여러 가지 복합 작용을 통해서 축적을 해왔는데 네. 2021년이 가장 정점을 찍습니다. 저희 나라 외화 보유액이 그때 좀 전후로 나왔던 얘기가 예.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나치게 달러를 많이 축적할 필요가 있냐라는 비판이 오히려 있었던 외환 보유액이 과다하게 뭐 축적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이 달러 공급 뭐 퀀티테이티브 이징으로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데 네. 이런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를 굳이 이렇게 많이 축적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 지금 와서는 또 이게 좀 떨어지니까 반대로 이것도 왜 떨어지냐라고 이제 걱정스럽지 걱정을 하시는데 않느냐. 사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의 어떤 유동성 자체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인데 그게 비단 외화 보유액만은 아닐 것이고 우리나라 민간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해외 순자산들 이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이 사실 최근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찾지 못했는데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 예금의 이 축적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단기 외채 비율도 뭐 아직까지 30% 수준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시중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라든지 민간 뭐 가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예금을 이제 총체적으로 합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외환 관련된 우리 외화 방파제는 충분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결론인데. 박상현 의원님, 최상무 부총리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당시에 국채를 산 게 지금 정치권은 뭐 달러 강세에 베팅한 거냐라고 비판을 하지만 최상무 부총리가 달러 강세에 베팅했을까요? 미국 금리 인하를 예상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9월에 미국 연준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고 뭐 아마 그 부분을 뭐 누구도 대부분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니까요. 뭐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사실은 뭐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사실은 뭐 맞는 어떤 적절한 투자 행태일 거는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이제 뭐 경제 수장을 또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서상 그게 이제 맞느냐라는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를 사는데 실제 수익을 좀 냈을까요? 지금 금리를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을 어떻게 했는지, 환을 해지하고 이제 고정을 시켜 놓으셨는지 아니면 오픈을 하고 이제 같이는 만약 했을 경우는 환에서는 조금 이제 이익을 보셨을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래요. 뭐 이게 뭐 또 국채 금리의 이제 쿠폰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자를 또 지급하는 것들이 있어서 정확한 수익은 저희가 뭐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공직자 재산 공개 때 그런 것까지 좀 자세히 공개했더라면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달러의 약세, 우리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달러화 가치는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뭐 미국 경기 우려, 뭐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 시점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초기에는 좀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뭐 네. 세금이나 이런 다양한 이제 경제 이제 부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네. 기대감에 이제 상승했던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중간 이후로 이제 관세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그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제 하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태를 평가하자면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이제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어떻게 압력이 됩니까? 상방 압력은 이제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PC의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미국도 이제 물가가 안정이 돼서 이제 금리가 스케줄대로 이제 인하되는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잘 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금리 인하를 좀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방 압력이 존재를 하고요. 예. 다음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세 이 부과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은 또 달러 인덱스를 이제 하방 압력으로 가져가는 측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관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 상승을 또 궁극적으로는 또 상방 압력을 또 주는 거기도 하고요.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재돼 있어서 사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서 예.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전망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고요. 그리고 전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대응책도 상당히 곤란한 네.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향방이 사실은 좀 전망하기가 전망이 어렵다. 달러 어려운 가치가 측면이 어떻게 될지. 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주요국 6나라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전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 외환시장에서 뭐 마러라고 합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마러라고가 플로리다에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이름이라면서요. 근데 예. 거기다 뭐 불러놓고 뭘 합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별도로 봐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합의를 하겠다라는 이제 라는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이러한 어떤 이벤트 자체가 1985년에 프라자 이제 뉴욕의 이제 프라자 호텔에 주요 4개국이죠. 4개국인가 모여서 이제 달러화 가치를 하락하기 위해서 뭐 마르크화라든지 엔화라든지 파운드 가치를 동시적으로 이제 가치를 이제 절상시켰던 그 합의가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엔화라든지 마르크화 거의 이제 50% 이상 절상이 됐던 상황에서 달러는 이제 급락을 했죠. 예. 그래서 이와 유사한 정도의 이번에 이제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 개선이라든지 이런 조금 뭐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마로라고의 이제 주요국 불러서 뭐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저희가 선뜻 이해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거가 좀 약해요? 근거가 약하다는 것보다는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외환시장이라는 게 이제 정부 통제하에 시장 자체가 워낙 개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외환시장 자체가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갑자기 통화를 절상시킨다라고 하면 그 외환시장 자체는 완전히 뭐 엄청난 변동성이 크겠죠. 예. 그래서 쉽게 사실은 외환이나 이러한 그 통화 가치 조절을 하기가 사실상은 좀 쉽지 않은 구조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화 가치를 좀 이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거냐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백악관 이제 경제 그 위원장이 이제 지난해 만든 시나리오인데 예. 미국이 이제 100년짜리 그 무이자 채권을 발행을 해서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 예. 그거를 이제 기존의 채권하고 이제 수합을 하는 거죠. 10년이나 30년짜리 갖고 있는 국들한테 이걸로 바꿔가라. 바꿔라. 이자도 안 주고 이거 가져가라. 이제 안 주고 이제 바꿔가라는 거의 깡패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마로하고의 어떤 주된 내용으로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어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면 전시성이 사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는 받아들이기는 없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해서 관세를 가서 뭐 관세를 갑자기 50% 60% 올리겠다 이거 합의를 안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은 또 거절하기도 사실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마로라 합의가 그래요.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조금 스물스물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이 마러라고 합의, 그러니까 1985년 플라자 합의의 두 번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경제학 교수로서 조금 어떻게 김태형 교수님이 보기에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뭐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으로
이자 주는 채권을 바꿔가라는데 이런 뭐 도둑놈심법 어디 있습니까? 네.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예, 그거 자체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방안일 것 같은데요.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좀 더 그 모순된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참 헷갈리는 게 국제 수지상에서 이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사실 금융계정에서는 금융 유입에 해당됩니다. 금융수지 흑자인 거죠. 이게 이제 회계상 장부의 차변 대변이 이제 캔슬 아웃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융 유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근데 금융 유출이라는 것은 사실 달러를 다시 미국 입장에서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채를 발행해서 다시 내보낸다는 것은 금융 유입이 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그런데 경상수지를 개선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상충된 딜레마네요. 딜레마인데 함께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상수지 개선을 하려면 이제 돈을 좀 갚고 이제 다시 이제 금융을 유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금융 유입하면 달러가 유입되는 거지만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제 금융 유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현실성이 없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말하라고 합의, 뭐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로 바꿔준다거나 달러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경제학자가 보기에나 이 환율 전문가가 보기에 현실성이 없다. 그런데 참 재미있네요. 그런 얘기가 나돈다는 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모든 정책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일관성은 사실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미국의 그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관세 수입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고 지금 뭐 보조금, 그러니까 뭐 투자 보조금을 중단하는 부분들, 또 정부 효율화를 잘 하는 부분들, 또 말씀드린 이러한 무이자 채권으로 이제 뭐 발행을 이게 수합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관세 뭐 수입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네. 사실은 재정 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얘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게 금값입니다. 이게 상호 관세 여파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경제 불확실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제 금값이 온스당 3,100달러를 넘었는데요. 이 달러보다 금을 더 선호한다던데 원래 안전자산 하면 달러일 텐데 이 금이 더 지금 달러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역시 아주 과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게 이제 사실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미국이 전 세계 금을 70% 보유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금 태환으로 이제 달러를 가져가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뭐 국제 무역 수지상에서에 따라서 이제 환율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유지를 하다가 이제 닉슨 대통령이 우리 금태환 이제 그만두겠다고 금으로 안 바꿔준다 이제 달러로 안 바꿔준다 선언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최근까지도 사실상 브레튼 우즈 체제처럼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달러라는 게 마치 금처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왔고 우리가 2000년대 그 많은 양의 달러를 외화보유고에다가 축적을 했듯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축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이 이제 조금 최근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실제 미국에서 나가는 뭐 메디케어나 국방비 지출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금융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다 보니까 과연 달러가 안전하냐?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 같고 그게 금과 같은 원래 기초 자산에 해당되는 안전 자산으로의 선호도를 이제 높이는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탄핵이 파면이냐 또 지금 업무 복귀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외환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본다면 환율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예, 뭐 일단 선고가 되는 자체는 뭐 그래도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뭐 큰 고비를 넘었다라는 면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말씀드린 게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제
뭐 여론 자체는 사실 뭐 용인 쪽에 사실은 이제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이 결국 그러한 부분으로 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향후 정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에 향후 신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환에 안정을 주겠지만 만약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뭐 결국 그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이 불만이 커질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레임덕 현상 자체가 더 심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이제 외환시장에는 좀 부담감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상황은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뭐 요약해 드릴 수 있고요. 올 한 해 봤을 때 지금 남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오늘 당장 4월달에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될 환율 보고서 예, 예. 그러니까 매년 발표되는 거, 예, 발표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이 관세와 더불어서 언제 발표되죠? 4월 중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달 중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달러 흐름에 과연 미국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가 하나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뭐 6월, 7월 정도 와서 미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릴 건지, 금리나. 예, 이러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관세 전쟁이 더 격화될 건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실 남아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연말 정도 가서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1,300원대 좀 진입할 여지는 있다라고 좀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원대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하면은 조금 예, 1,300원대 또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변수가 많아서 관련 예상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원달러 환율 급등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일부 근로자들과 정치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주 4일 근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 누군들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은 꿈 같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왜 이렇게 낮은지 박성중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국생산성본부 하면 우리 기업 또 네. 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기구로만 우리 시청자들을 대략 알고 있는데 조금 하시는 일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한국생산성본부는 1957년, 지금 68년 된 기구입니다. 오래됐네요. 오래됐습니다. 네. 어떤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종합적인 컨설팅, 교육, 예. 자격 인정. 예. 그래서 컨설팅 교육 인정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컨설팅 관련해서는 1년에 한 3,000건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라든지 SK텔레콤은 대기업을 네. 비롯해서 중소기업까지 또 인천공항공사라든지 이런 그 공기업들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종로중구청이라든지 예산군청이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들 네. 이렇게 해서 한 3,000건 정도 1년에 하고 있고요. 예. 교육은 1년에 한 10만 명 정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과정이 한 3,500개 과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는 뭐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결라든지 이런 거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한 5,000회 정도 시키는데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뭐 회계 인사관리 뭐 이런 좀 더 좀 복잡한 거 예.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10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자격 인정은 1년에 한 30만 명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응모는 한 45만 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자격은
예를 들어서 그래픽 기술사, 정보 처리 기술사 이런 국가 자격 9개, 또 AI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민간 자격 60개에서 69개 자격증을 알겠습니다. 한 30만 명에 주고 있는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이다. 네. 이런 겁니다. 책임이 무겁네요. 생산성이 좀 예,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네네네. 회장으로 계신 동안에 생산성을 높이는 데 좀 기여하지 않으면 또 좀 걱정이 되실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회장으로 취임하신 1년이 채 안 되셨나요? 지금 4개월. 4개월밖에 좀, 안 됐나요? 예, 예. 취임하시면서 네네. AI 이노허브 신설을 뭐 핵심 과제로 정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AI 혁신의 허브가 되려는데 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6년간 그 가방위에 있었습니다. 여기 과학기술방송 가방이요? 또 네. 이 산업 관련해서요. 예. 그게 CES라고 미국에서 대규모의 전자 박람회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사는 라스베가스 거죠? 거. 연속 3년을 갔는데 음. 최근에 그 가장 올해 얘가 가장 모든 산업에 네. 모든 제품에 AI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바로 산업 경쟁력이고 그렇죠. 국가 경쟁력입니다. 네, 그래서 AI AI를 혁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허브로 예, 좀 지향한다. 이런 차원에서 AI 이노 허브인데 AI 이노베이션 혁신 허브 허브. 이런 개념을 줄여서 AI 이노 허브를 했고요. 그러면 예. 그런 AI 이노베이션 혁신 허브로서 기업들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AI 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가장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 AI 아카데미. AI 아카데미.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3,500개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중에 한 250개 과정 이상이 지금 AI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정교화시키고 현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 대부분의 그 AI 관련해서는 AI 그 뭐 생성형 AI라든지 무슨 리턴이라든지 이런 거 소개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현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해 나간다. 이런 관점이고요. 예. 이제 컨설팅도 기존의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컨설팅을 빅데이터로 모아서 종합적인 컨설팅 어떤 프로그램을 네. 해서 전반적으로 일반 그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좀 더 정교하게 해주는 이런 개념. 네. 또 그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격도 지금은 AI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잘해야 AI가 답변을 잘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하고 있지만은 좀 더 단계적으로 이런 그 자격증도 정교하고 세분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네요. 참고적으로 저희- 말씀드리면 그런 목적을 이런 어떤 훈련을 통해서 5년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연 10,000명씩 5만 명을 양성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한 1,000여 명, 한 200명씩 해서 1,000여 명 해서 대한민국의 AI 확산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발판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AI 이노 허브다. 이노 이렇죠. 허브다. 예. 그런데 기업들마다 지금 AI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첨단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네네. 생산성본부 KPC가 조직이라든지 그 직원들이 기업들의 AI 혁신을 지원하고 예. 이렇게 도울 만한 능력이 돼요? 우리 앵커님께서 네. 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능력이 예. 있어요. 기업들은 정말 앞서가는데 과연 농담이시고요. 예. 예. 저희들이 그 옛날에 컴퓨터 예. 제일 먼저 도입했습니다. 예. 지금은 컴퓨터가 이 책상 위에 조그만하지만은 예. 제일 먼저 도입될 때는 차가 몇 대분이 와가지고 예. 그걸 조립해서 컴퓨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저희들 DX 디지털 디지털. 익스체인지 예. 디지털 전환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AI도 가장 먼저 하겠다. 자, 이런 차원이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에 네. AI 전문 컨설턴트가 한 20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외부에 전체적인 풀로 예.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또 전문 강사라든지 네. 또 산업 인력 중에 AI 잘하는 사람 500여 명의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예, 구성해 같이 있군요. 풀로 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또 거기 이제 부족하다면 미국계 회사인 뭐 구글이라든지 무슨 이런 회사 또 국내 회사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거 협업을 통해서 예. 전반적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현장에 맞는 그런 AI 개발을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AI 혁신에 목말라 하는 기업들, 한국생산성본부 KPC의 유능한 인력이 제공하는 AI 이노베이션 기술을 조금 많이 배웠으면 좋겠네요. 자, 생산성 본부니까 우리나라의 생산성 얘기로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네. 우리 노동 생산성이 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어떤 부분이 우리가 특히 낮은지,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작년에 예. 재작년이죠. 그렇게 23년도 OECD에서 발표한 그 노동 생산성,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보면요. 네. 저희들이 44.4달러입니다. OECD 38개 나라가 있는데 네. 우리가 33입니다. 33. 예.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인데 경제 강국인데 38개에서 33이 33이면 꼴찌. 굉장히 낮은 거죠. 꼴찌 이 수준. 꼴찌 수준이죠. 네. 저희들이 이제 분야별로 발표는 안 하는데 분야별로 저희들이 세부에 들어가서 네. 분석을 해보니까 어땠던가요? 제조업 분야는 상당히 높아요. 제조업은? 한 10위권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어, 대신 서비스업이 굉장히 낮아요. 서비스업. 네. 특히 서비스업 중에 운수, 유통, 네. 음식, 예. 숙박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왜 낮은지 낮을까? 한번 운수, 유통, 음식, 숙박. 예 이것이 왜 낮은지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예. 구조적으로 이분들이 다 영세 자영업자예요. 아. 그리고 또 그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첫째. 네. 또 이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AI라든지 디지털 어떤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또 거기에 아울러서 저임금 또 그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들었다 놨다 하는 인력이 많다 보니까 네. 생산성을 높이기 힘들어서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러네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지금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운수, 유통, 음식, 숙박업 위주로 생산성이 낮은데 네네. 이 부분들 어떻게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뭐 전반적인 이제 문제로 만약 그 이야기를 한다면요. 네. 우리나라 진짜 생산성이 낮은 이유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권 구조가 연공 서열에 의해서 돼 있어요. 너무 그렇죠. 때만 외국에는- 되면 급여가 올라가니까. 직급에 의해서 성과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되는데 예. 우리는 제가 오랫동안 근무해 본 바에 의하면 한 10명이 근무한다면 제대로 잘하는 사람 한 3명. 네. 그다음에 한 서너 명은 그다음 나머지는 못하는 사람. 제 진짜 역할을 못 제 하는.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 시간만 지나면 봉급 올라가고 직업급 올라가고 이러니까 예. 이게 문제가 있다. 연공서열의 예, 문제.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과 다르게 이렇게 한 것을 어느 정도 선진국 어떤 그런 폼에 네. 프레임에 어느 정도 맞춰 가야 뭐 된다. 직무 성과로 바꾼다거나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게 네.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자체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노동의 어떤 소비 성향이 강해. 예를 들자면 예. 월급 루팡이라 그러는데요. 월급 루팡. 루팡. 네. 뭐 좀 쓰기가 좀 그 네. 뭐 전문 용어라서요. 예. 그 우리나라 말로 월급만 받고 번역하면 노는 사람들, 논팽이들. 월급 월급 도둑, 축내는 월급 도둑, 월급 도둑. 예. 월급 축내는 도둑. 우리 그 근무 시간이 8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외국에는 선진국에는 그 근무하는데 보면 핸드폰도 못 하게 해요. 일하는 시간에는. 친구 못 만나게 해요. 예. 담배 함부로 못 피워요. 네. 또 그 저 서핑, 예. 컴퓨터 서핑 이런 거 예, 못 해요. 예, 온라인 그런데 서핑. 우리는 별로 제한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어떤 그 소스에 의하면 30%가 소비하는 시간이다. 아, 30%가 개인 일로 회사 일을 위한 이야기가 이런 소비 시간을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예. 아, 연공서열, 그런 관점에서 월급 루팡.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야기한다면 역시 강력한 노조. 노조. 노조가 강력한 지금 강성 노조. OECD 국가에서 우리만큼 강력한 노조 있는 나라 별로 없어요. 네. 또 하면은 파업하고 태업하고 이런 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노동개혁을 한다고 강하게 부르짖었는데 했는데 못하고 큰 성과를 못 낸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예. 그에 아울러서 역시 AI라든지 예.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네. 전체적인 노동 생산을 올릴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노동 세상이 낮은 이유로 아주 중요한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어요. 연공서열, 월급만 축내는 월급 루팡, 강성 노조, 여기에 이제 기술 혁신, AI를 축으로 기술 혁신을 해야만 우리 네.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예. 얘기인데 최근에 이 반도체법, 반도체 52시간 예외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주당 52시간 까다로운 규제를 예열하자. 이게 기업들이 강력하게 원했고 여당도 추진했는데 결국 야당의 반대로 이게 조금 무산됐거든요. 생산성본부 회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 세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품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52시간법에 의해서 묶여 있다. 이것은 정말 세계 우리가 경쟁하는 OECD 국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후진 국가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진국과 비교해서 이건 너무 잘못됐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경쟁하는 일본이라든지 네. 또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예. 미국 같은 데는 이 R&D, 이 반도체라든지 R&D 인력에 대해서 주당 예. 100만 원 이상. 그러면 한 달에 한 400, 500 되지 않습니까? 네. 1년에 6천만 원. 예. 그 이상 되는 월급자들은 시간 제한 없어요. 아, 연봉이 높은 분들은 예. 아예 예외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도 1억 이상, 연봉이 1억 이상은 R&D 시간 제한 없어요. 시간 제한이 없다. 독일은 더 추가 근무 환경으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 이런 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쟁하는 대만이라든지 중국 네. 그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거든요. 중국은 뭐 시간 제한도 예, 제한이 없겠죠.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방식으로 52시간에 묶여 있으면 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없다. 음.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예. 똑같이 달리는데 우리만 뒤에서 잡아 끊는다면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예. 노동계와 일부 뭐 야당 정말 표퓰리즘, 표를 위해서 표되는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예민하겠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주 52시간은 예. 선진국 그 룰에 맞게 선진국 경쟁할 수 있도록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해야 된다. 들어보니까 네네. 이런 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법을 고치면 될 일인데 네네. 한때 여야가 합의하는 듯 했거든요. 사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뭐 지자체 서초구청장도 하셨잖아요. 네네. 지자체장도 하시고 국회도 이선의 경력도 가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신 정치인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치가 이런 노동 생산성을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참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이분법 정치입니다. 네. 이 국회라는 것이 행정부가 못하면 견제를 하고 예. 행정부가 못하면 보완을 해줘야 되는 기능인데 국회에서 양쪽으로 딱 편이 갈려져 가지고 예. 하나가 뭐 나가려면 뒤에서 뒷다리를 잡는 이런 방식이 되면 예.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산성본부 회장으로서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은데 계획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좀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한 5개년 중기 계획을 세웠어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세계 최고의 생산성 혁신 기관이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주도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요. 예, AI 이노 허브. AI 이노 허브. 거기에 곁들여서 네, 전반적으로 어떤 컨설팅의 어떤 본부, 네, 또 교육의 혁신 센터, 음, 또 외국과의 협업, 네, 또 거기에 곁들여서 국가하고도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개혁에 대한 하나의 지원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뭐 한 열 몇 개의 것도 있습니다만 네. 20개 과제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이제는 우리 경제권 규모에 맞게 10위권 내로 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꼭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예. 생산성부 회장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날 뭐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고 불확정성의 시대다. 불예측성의 시대입니다.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노마드, 유목민. 예. 그렇게 AI가 오면 AI 노마드, 디지털이 오면 디지털 노마드, 신사업이 오면 신사업 노마드. 네. 우리가 유목민으로서 무조건 따라가고 붙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네.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 박성중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달러 환율이 불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이 잡히면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1,470원 안팎이죠. 미국의 상호관세, 우리 경제의 1%대 초저성장, 서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탈출 등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들 뿐입니다. 말어라고 합의라도 나온다면 모르죠. 말어라고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별장인 말어라고로 주요국들을 불러 달러 약세를 유도한다는 가설입니다. 제2의 플라자 협정으로 불리는데요.
묘한 시장에서 나도는 예상일 뿐입니다. SBS BG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